차가운 법원 복도의 공기는 강지훈의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그는 값비싼 스위스 시계를 흘끗 보며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다. 시간은 돈이었고 지난 몇 달간 이 무의미한 절차에 쏟아부은 시간은 그에게 사업상 큰 손실과 다름없었다. 복도 저편 낡은 나무 의자에 꼿꼿이 앉아있는 윤서연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마치 미술관에 걸린 정물화처럼 미동도 없었다. 지우는 짧게 코웃음을 쳤다. 저런 무미건조하고 평범한 여자와 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이 이혼이 자신에게 해방이라고 굳게 믿었다. 중견기업의 유능한 팀장인 그에게 야망은 삶의 원동력이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에게 서연은 발목을 잡는 족쇄와 같았다. 그녀는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려 했고 작은 것들에 만족했으며 그의 거대한 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세계는 할인마트 전단지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저녁 메뉴 걱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가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온 날에도 그녀는 그저 피곤하겠네요.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물을 뿐이었다. 그의 성공에 대한 기쁨이나 감탄은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지우는 다시 한번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앞으로의 막막한 생계를 걱정하고 있겠지. 그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행동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정도면 그녀가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터였다. 어쩌면 그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작은 가게라도 열지 모른다. 그가 베푼 마지막 자비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일말의 죄책감이 씻겨나가는 듯했다. 그는 이 관계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자에 가까웠다. 마침내 법정 문이 열리고 직원이 그들의 이름을 호명했다. 지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반면 서연은 아주 천천히 마치 무거운 무언가를 내려놓는 듯한 동작으로 일어섰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나란히 법정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5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종결되는 마지막 무대였다. 지우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법정 내부는 생각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높은 천장과 딱딱한 목재 가구들이 만들어내는 엄숙한 분위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울려 퍼졌다. 조정 기간 동안 합의된 사항들을 기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지우는 모든 질문에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그는 간간히 옆자리의 서연을 곁눈질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눈물도 원망도 심지어 슬픔의 기색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기이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내심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눈물을 보이며 매달리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이 관계의 승자가 자신임을 확인시켜주는 마지막 증표가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의 평온함은 마치 이 모든 과정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 양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피고 윤서연 씨, 최종 합의안에 동의하십니까? 판사의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다. 아주 잠시 법정 안에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혹시 그녀가 마지막에 와서 변심이라도 하는 것일까? 하지만 서연은 이내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동의합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지훈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무관심이
그의 자존심을 미세하게 긁고 지나갔다. 마치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판사가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하는 망치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탕. 짧고 단호한 소리였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지우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자유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었다.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성공한 남자 강지훈일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돌아보지도 않고 법정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법정을 나서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다시 그를 맞았다. 그는 해방감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곧 있을 승진 심사 새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그리고 그의 능력을 알아봐줄 새로운 인연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장밋빛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했다. 뒤따라 나온 서연이 그의 옆에 섰다. 지우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약간의 동정심을 담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꾸며냈다. 이제 정말 끝이군. 앞으로 잘 지내길 바라. 합의금이면 당분간은 문제 없을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당신 수준에 맞는 소박한 행복을 찾길 바라지. 그것은 승자의 여유이자 패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다. 그는 서연이 고마워요 라거나 혹은 당신도 잘 지내요 같은 상투적인 인사를 건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말없이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순종적이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지훈이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깊고 서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동정도 연민도 아닌 마치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짧게 입을 열었다. 안녕히 가세요, 강지훈 씨. 그녀는 여보나 당신이 아닌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지나쳐 복도 끝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 단호한 뒷모습에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의 이상한 태도를 무시하기로 했다. 이혼의 충격으로 잠시 감정적으로 변한 것이겠지.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대신 법원 정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시작을 만끽하고 싶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 또한 저렇게 밝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이 어떻게 가는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일종의 확인 사살 같은 심리였다. 그녀가 버스 정류장을 향해 힘없이 걸어가거나 낡은 택시를 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본다면 그의 승리감은 더욱 완벽해질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법원 계단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서연은 그곳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지우는 속으로 비웃었다. 저렇게 입고 있는데 누가 데리러 오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녀는 오늘도 낡은 코트에 평범한 스니커즈 차림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도로의 소음을 뚫고 지극히 조용한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서연 앞에 멈춰 섰다. 지우는 차에 대해 잘 알았다. 저 차는 일반적인 고급 세단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광택 방탄 유리처럼 보이는 두꺼운 창문, 그리고 범상치 않은 위압감을 풍기는 디자인. 그것은 돈만으로는 쉽게 살 수 없는 최고위층을 위한 주문 제작 차량임이 분명했다. 지우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런 차가 왜 법원 앞에, 그것도 윤서연 앞에 서는 거지?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평범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완벽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귀에는 통신용 이어피스를 낀 한눈에 봐도 전문 경호원임을 알 수 있는 남자였다. 그는 뒷좌석 문으로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극도로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서연을 향해 내뱉은 호칭은 지훈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훈은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썼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비볐다. 하지만 그 광경은 사라지지 않았다. 윤서연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치 매일 겪는 일상인 것처럼 경호원의 인사를 받으며 차에 올라탔다. 그녀가 차에 타기 직전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려 지훈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는 듯 했다. 그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고 느꼈다. 그것은 조롱도 승리의 미소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단 차갑고도 완벽한 미소였다. 차는 소리 없이 출발하여 도시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텅 빈 도로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를 가득 채웠던 해방감과 승리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하고 차가운 혼돈이 들어찼다. 지난 5년간 그와 함께 살았던 여자는 누구였을까? 할인마트에서 1,000원짜리 콩나물 값을 깎던 그녀 낡은 옷을 수선해 입던 그녀. 그의 성공을 이해하지 못하던 평범한 아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도달하고 싶었던, 그러나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치였다. 그런데 그의 전 아내가 그가 방금 전까지 경멸하고 동정했던 그 여자가 그런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지훈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혼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놓친 채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스스로를 기만해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발밑이 꺼져 내리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이혼 후 몇 주가 흘렀다. 강지훈은 법원 앞에서 목격했던 비현실적인 광경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 노력했다. 그것은 분명 어떤 오해이거나 혹은 일시적인 해프닝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어쩌면 서연에게 그가 모르는 부유한 친척이라도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관련된 일에 신경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의 인생에는 더 중요하고 원대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바로 글로벌 기술 대기업인 아우라 에이유라 그룹과의 파트너십 계약이었다. 아우라 그룹은 업계의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다. 혁신적인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거인이었으며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지독히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수많은 기업들이 아우라의 문을 두드렸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만약 지훈이 이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그는 단번에 회사의 영웅으로 떠오를 것이며 그토록 염원하던 이사 자리 또한 그의 차지가 될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그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황금 티켓이었다. 지훈은 그야말로 편집증적인 수준으로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분석했고 팀원들을 독려하며 발표 자료의 모든 슬라이드를 완벽하게 다듬었다. 그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사냥개의 흥분을 느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YS윤이라는 이니셜로만 알려진 회장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언론에 얼굴을 비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그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다.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 냉혹한 결단력을 지닌 승부사,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대가. 그 신비주의는 오히려 지훈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그는 이 전설적인 인물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는 서연과의 결혼 생활이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는 이렇게 치열하게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데 그녀는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며 그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만약 그녀와 계속 함께였다면 그는 이런 거대한 기회 앞에서 주저했을지도 모른다. 이혼은 그의 성공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아니 완벽했다고 굳게 믿었다. 서연의 마지막 모습에서 느꼈던 기묘한 위화감은 그저 이혼 후에 일시적인 혼란이었을 뿐이라고 치부해버렸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지훈은 그의 팀과 함께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우라 그룹 본사로 향했다.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푸른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와 강철의 탑은 권력과 부를 과시하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지훈은 압도적인 분위기에 잠시 숨을 삼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설치 미술품이 걸려 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는 동안 그는 침묵 속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을 보았다. 그들 모두에게서는 최고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들은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지훈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공간과도 차원이 달랐다. 3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방 중앙에는 흑요석처럼 검고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최신 기술이 집약된 장비들은 그 자체로 아우라 그룹의 위상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아우라의 임원들은 하나같이 날카롭고 예리한 인상이었다.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비서가 잠시 후 윤 회장님이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훈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심호흡을 했다. 그의 심장이 기대감으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법원 앞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완벽한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인물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 모습에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임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기립했다. 지훈 역시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그는 일생일대의 인사를 건넬 준비를 하며 숨을 죽였다. 그 인물은 방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의 상석으로 향했다. 여자였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시간이 멈췄다. 지훈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인식하기를 거부했다.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테이블 상석에 서 있는 사람은 아우라 그룹의 전설적인 회장은 바로 그의 전 아내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아한 비즈니스 슈트, 빈틈없이 손질된 머리. 그리고 얼굴에는 옅지만 서늘한 화장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분명 서연이었지만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순종적이고 평범했던 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카리스마와 절대적인 권위를 내뿜는 여왕이 서 있었다.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그가 지난 5년간 매일 바라보았던 그 눈동자는 이제 얼음처럼 차가운 지성으로 번뜩이며 그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아우라의 한 임원이 그녀를 소개했다. 저희 아우라 그룹의 윤서연 회장님이십니다. 윤서연, YS, 윤. 너무나 명백했지만 너무나 불가능했던 사실이었다. 서연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다가
마침내 지훈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눈에는 어떠한 놀람이나 반가움의 기색도 없었다. 마치 방 안에 놓인 가구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 냉정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작하죠. 발표는 강지훈이 맡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로봇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밤새도록 외웠던 대사들은 머릿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강력한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빨래를 개고 저녁 식사를 차려주던 그 여자가 지금은 수십조의 가치를 지닌 제국을 통치하는 회장이 되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개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오만함, 그의 자신감, 그의 세계관 전체가 그녀의 무심한 시선 아래에서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의 발표는 재앙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으며 문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서연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의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경멸도 동정도 심지어 조소조차도 없었다. 완벽한 무관심. 그것이 지훈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발표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지훈은 그저 텅 빈 스크린 앞에서 완전한 굴욕감에 휩싸인 채 얼음처럼 차가운 그녀의 시선을 받으며 망견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강지훈이 겪은 굴욕의 여파가 차에 가시기도 전 서울의 또 다른 마천루 꼭대기에서는 다른 종류의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회장실. 그곳의 주인인 최민환 회장은 통유리 너머로 아우라 그룹의 본사를 내려다보며 값비싼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자의 노련함과 포식자의 잔인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방금 전 걸려온 전화를 통해 아우라 그룹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유망한 중소기업 팀장의 처참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그를 미동도 없이 지켜보던 젊은 여회장의 냉정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다. 최민화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에게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거대한 체스판 위에 이름 없는 졸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윤서연의 반응이었다. 선대 회장이었던 윤태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혜성처럼 나타나 아우라 그룹을 장악한 젊은 여자. 세상은 그녀를 혁신의 아이콘이라 칭송했지만 최민환의 눈에 그녀는 그저 운 좋게 왕관을 물려받은 애송이에 불과했다. 그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금융을 기반으로 제국을 건설한 구시대의 강자였다. 그의 눈에 실리콘밸리의 유행이나 따라 하는 아우라의 방식은 근본 없는 장난처럼 보였다. 그는 아우라를 원했다. 더 정확히는 아우라가 비밀리에 개발 중인 획기적인 바이오 기술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원했다. 그것은 인류의 질병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술이었고 넥서스의 미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완성하기 위해 아우라를 집어삼킬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단계는 바로 젊은 여왕의 발밑을 조용히 그리고 교활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자신의 충실한 신복에게 나지막이 지시를 내렸다. 시작하게 우선 작은 돌멩이부터 던져서 연못에 파문을 일으켜야지. 그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며칠 후부터 금융계와 언론계에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기술의 윤리성에 대한 의문, 임상 데이터 조작 가능성, 그리고 천문학적인 개발비에 대한 우려를 교묘하게 섞은 기사들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정면 공격이 아니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우라 내부에 불신의 씨앗을 심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동시에 아우라의 핵심 연구소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데이터가 미세하게 손상되거나 고가의 실험 장비가 알 수 없는 오류를 일으키는 시기였다. 한편 아우라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윤서연은 자신의 앞에 놓인 여러 개의 태블릿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다른 쪽에는 연구소에서 올라온 사고 보고서들이 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룹의 창립 멤버이자 그녀의 아버지 때부터 충성을 바쳐온 김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회장님, 심상치 않습니다. 언론의 공격과 연구소의 문제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서연은 김 실장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분석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보고를 다 들은 후 그녀는 태블릿을 끄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연이 아니죠, 실장님. 이건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공격입니다. 적은 우리의 심장부를 직접 겨누는 대신 주변의 혈관부터 막아서 우리를 서서히 질식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두려움 대신 상대의 수를 정확히 읽어낸 자의 냉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즉시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디지털 보안팀을 최고 등급 경계 태세로 전환하세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높으니 조용히 감찰팀을 움직여 내부 정보 유출 경로를 역추적하세요. 언론 대응은 아직 하지 마세요. 섣불리 움직이면 적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뿐입니다. 지금은 물밑에서 조용히 증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고 전략적이었다. 그녀는 최민환이 던진 돌멩이의 파문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더 큰 파도를 일으켜 상대를 덮칠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좁은 오피스텔에서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에서의 대실패 이후 그는 회사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상사는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혔다. 하지만 그를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경력의 추락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연은 누구인가? 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5년을 통째로 부정당한 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 오래된 신문 기사, 기업 공시 자료 등 그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뒤졌다. 하지만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아우라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공적인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같았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그는 한 해외 경제 잡지에 아주 작은 부고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몇 년 전 아우라 그룹의 창업주인 윤태수 회장의 사망 소식을 다룬 기사였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고인에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른 이름으로 유학 생활을 해온 외동딸이 유일한 상속인으로 알려져 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YS 윤서연. 그가 결혼했던 여자는 단순한 고아나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제국의 유일한 상속녀 숨겨진 공주였던 것이다.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 보았다. 그가 궁상맞다고 비웃었던 그녀의 절약 습관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철저한 연기였다. 그가 야망 없다고 무시했던 그녀의 태도는 그의 작은 성공이 그녀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왜 그녀가 자신과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평범한 삶을 동경했던 것일까? 아니면 거대한 운명으로부터 잠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일까?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그녀의 연극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광대였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잣대로 그녀를 재단하고 무시했다. 그가 느낀 것은 더 이상 굴욕감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었다. 그는 어두운 방 안 컴퓨터 모니터 불빛에 의지한 채 기업 지배구조와 인물 관계도를 출력한 종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남자가 된 기분이었다. 최민환 회장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던진 작은 돌멩이들이 아우라라는 거대한 연못에 일으킨 파문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윤서연은 언론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고 내부의 작은 소요들은 그녀의 통제 아래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그는 이 젊은 여왕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인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간을 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아우라의 심장부에 수년간 심어놓은 자신의 스파이, 바이오 기술 부문의 총괄 책임자인 박 이사였다. 박 이사는 윤태수 회장 시절부터 아우라에 몸담아온 인물이었지만 그의 야망은 그의 충성심을 훨씬 뛰어넘었다. 최민화는 그의 그런 점을 간파하고 오랫동안 그를 관리해왔다. 막대한 부와 넥서스의 차기 경영진 자리라는 달콤한 약속 앞에 박 이사의 충성심은 이미 오래전에 녹아내렸다. 최민화는 그에게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 데이터를 유출하라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아우라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에 빠뜨릴 생각이었다. 박 이사는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외부의 전문 해커 그룹에 의한 소행처럼 보이도록 정교한 위장수를 사용했다. 어느 날 새벽 아우라 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최고 등급의 경보가 울렸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보관된 핵심 서버가 뚫린 것이다. 보안팀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이 사태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프로젝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외부로 송두리째 빠져나간 후였다. 그리고 차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넥서스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아우라 그룹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속보가 터져 나왔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포감이 확산되었고 회사 내부 역시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우라의 미래를 책임질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며 철벽 보안이라는 기업에 신뢰돼 치명적인 균열이 생긴 것이다. 아우라 그룹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였다. 아우라 그룹의 위기 대응 상황실, 일명 워룸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다. 임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서로를 비난했고 실무진들은 빗발치는 문의 전화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서 윤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차분함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 임원들을 향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모든 서버를 즉시 폐쇄하고 외부 접속을 차단하세요. 포렌식 팀을 투입해 유출 경로를 초단위로 분석하고 언론팀은 해킹 사실을 인정하되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공식 성명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1시간 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기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에 흥분했던 임원들도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폭풍우 속 등대처럼 그룹 전체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동안 서연은 김 실장과 함께 비밀리에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 포렌식 팀의 초기 보고서는 외부 소행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정확했다. 마치 내부 구조를 손바닥 보던 훤히 아는 자의 소행 같았다. 그녀의 직감은 내부의 배신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감찰팀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접근 권한을 가진 모든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그 명단에는 당연히 박 이사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강지우는 자신의 회사에서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우라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그는 온갖 자질구레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좌천되었다. 그의 임무는 수많은 계열사들의 재무거래 기록을 검토하며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는 영혼 없이 모니터의 숫자들을 넘기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기록 하나가 들어왔다.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작은 회사가 한 자재 납품 업체에 거액의 대금을 지불한 내역이었다. 오랜 기업 분석가로서의 직업적 본능이 그의 뇌를 깨웠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거래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는 그 유령 회사가 실제로는 넥서스 코퍼레이션이 비밀리에 소유한 위장 회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들이 돈을 지불한 자재 납품업체는 규모는 작지만 오직 아우라 그룹의 바이오 연구소에만 특수 자재를 공급하는 독점 계약 업체였다.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는 아우라의 데이터가 유출되기 바로 이틀 전이었다. 순간 지훈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넥서스가 아우라의 협력 업체를 매수했다. 정보나 내부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한 뒷거래였음이 분명했다. 이것은 넥서스가 아우라 공격의 배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손에 쥔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가? 만약 그랬다가는 넥서스와의 관계를 의식한 자신의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윤서연을 돕는 행위였다. 그의 자존심이 속삭였다. 무시해.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녀는 거대 제국의 여왕이고 너는 보잘것없는 실패자일 뿐이다. 그녀가 알아서 해결하게도.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옳지 않아. 최민환의 방식은 비열한 범죄다. 그리고 그는 서연과 함께했던 5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비록 그녀가 연기를 했을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그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다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이것이 그녀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무너져 내린 자신의 양심과 정의감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지우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모니터 위의 거래 기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오만과 무지로 인해 시작된 이 모든 비극의 고리를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끊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쇄 버튼을 눌렀다. 출력기에서 나온 종이 한 장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가벼웠지만 그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무거운 선택이었다. 강지훈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은 천근망은처럼 무거웠다. 그는 이 증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다. 경찰에 제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정보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회사가 넥서스의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었다. 아우라 그룹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더더욱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실패자로 낙인 찍힌 그가 불쑥 나타나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꼴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숨긴 채 익명으로, 그리고 어떠한 디지털 흔적도 남기지 않고 전달해야 했다. 그는 며칠에 걸쳐 윤서연의 최측근에 대해 조사했다. 수많은 인물들 속에서 한 사람이 그의 눈에 띄었다. 그룹의 창립 시절부터 함께해온 김 비서실장.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지만 재계에서는 윤서연의 그림자이자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지호는 김 실장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가 매일 아침 특정 전통 찻집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디지털 감시망이 닿지 않는 완벽한 아날로그 공간이었다. 계획을 세운 날 새벽 지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찻집으로 향했다. 그는 김 실장이 도착하기 직전 그의 지정석처럼 보이는 자리에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슬쩍 놓고 나왔다. 찻집 주인에게는 단골 손님께서 놓고 가신 서류 같다는 말을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골목으로 사라졌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얼마 후 찻집에 도착한 김 실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낯선 봉투를 발견하고는 잠시 경계의 눈빛을 보였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기업 간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베테랑이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은 채 그대로 가방에 넣었다. 안전한 자신의 차 안에서 봉투를 열어본 그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다. 넥서스의 유령 회사가 아우라의 협력업체에 거액을 송금한 거래 내역서. 날카로운 그의 직감은 이 종이 한 장이 현재 아우라가 처한 위기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스모킹건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김 실장은 즉시 회장실로 달려가 서연에게 봉투를 건넸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그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늘 평정을 잃지 않던 그녀의 얼굴에 순간 서늘한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출처를 물었고 익명의 제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아우라의 정보팀은 즉시 거래 내역의 진위 여부와 유령 회사가 넥서스와의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모든 것은 제보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결정적인 단서는 아우라의 내부 조사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정보팀은 송금 날짜와 협력업체의 출입 기록을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그날 박 이사가 긴급 설비 점검이라는 이례적인 명목으로 해당 업체를 단독으로 방문했던 기록이 나온 것이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유력한 용의 선상에 박 이사가 떠올랐다. 서연은 외부의 누군가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누구인지 왜 돕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익명으로, 그것도 이렇게 고전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은 제보자 역시 신중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당장 박 이사를 체포하여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 박 이사를 잡아들이는 건 꼬리를 자르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 미끼를 이용해서 배후에 있는 뱀의 머리를 쳐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최민환에게 치명타를 날릴 더 큰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즉시 핵심 연구팀을 소집해 극비리의 임무를 하달했다. 박 이사를 통해 프로메테우스 2002라는 이름의 가짜 핵심 기술 데이터를 넥서스 측에 흘리라는 것이었다. 그 가짜 데이터는 겉보기에는 혁신적인 기술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넥서스가 그대로 사용할 경우
그들의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트로이 목마가 숨겨져 있었다. 배신자를 역이용하여 적의 심장부에 폭탄을 설치하려는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이었다. 서연은 이 작전을 통해 최민환의 탐욕을 이용하여 그를 스스로 파멸시키려 했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거대한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사냥꾼이 되었다. 한편 강지훈은 매일 초조하게 뉴스를 확인하며 자신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는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였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TV에서 진행된 아우라그룹의 긴급 기자회견을 보게 되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윤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 문장은 과거 그가 힘든 프로젝트로 좌절하고 있을 때 서연이 그에게 조용히 건넸던 위로의 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직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밀하고도 분명한 신호였다. 당신의 메시지는 잘 받았어요.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예요. 지우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묘하고도 위험한 비공식적 연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제 전장은 다가오는 아우라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로 옮겨졌다. 최민환은 자신이 훔친 데이터로 윤서연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확신하며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미 윤서연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와 배신자를 역이용한 방역의 카드를 손에 쥔 서연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두 사람의 동맹이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홀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안한 얼굴의 소액 주주들, 냉정한 표정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기자들로 거대한 홀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근의 데이터 유출 스캔들은 윤서연의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려놓았고 오늘 그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홀 안의 모든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진동했다. 총회 시작 직전 윤서연이 이사진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장내의 소란이 잠시 잦아들었다. 한편 주주석 가장 앞자리에는 최민환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러 개의 투자 펀드를 통해 아우라의 주요 주주 자격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의 입계는 모든 것을 계획대로 조종하고 있는 자의 여유롭고 포식자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부딪혔다. 그것은 불꽃 튀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예상대로 주주총회가 시작되자마자 최민환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는 지체 없이 단상으로 올라가 윤서연을 향한 맹렬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박 이사를 통해 빼돌린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그는 이 데이터들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윤서연이 무능하게 프로젝트를 관리하다가 보안 사고까지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주주들의 공포심을 능숙하게 자극하며 젊고 무모한 리더 아래에서 회사가 혼돈에 빠졌다는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의 연설은 설득력이 있었고 장내는 순식간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젊은 회장의 독단과 무능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최민환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마지막 일격으로 윤서연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는 긴급 동의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홀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주주들은 술렁였고 이사진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민화는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으로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윤서연을 향해 도전적으로 물었다. 윤서연 회장, 이래도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윤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모습에는 변명하려는 자의 초조함이 아니라 전투를 앞둔 장수의 결연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본 후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민환 회장님의 열정적인 연기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상치 못한 첫마디에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녀는 최민환의 주장을 조목조목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쇄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저 데이터는 분명 저희 아우라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내부의 배신자를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데이터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최민환이 보여준 데이터의 소스코드 내부가 확대되었고 그 안에는 복잡하게 숨겨진 트로이 목마, 코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서연은 설명했다. 만약 넥서스에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려 했다면 그들의 전체 연구 시스템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마비되었을 겁니다. 홀에서는 첫 번째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데이터 유출은 외부의 해킹이 아닌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크린에는 비밀리에 촬영된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박 이사가 최민환의 신복으로 보이는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데이터 유출의 대가와 향후 지급될 보상에 대해 논의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객석에 앉아있던 박 이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일격이 시작되었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넥서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최민환 회장 당신이 있습니다. 서연은 강지훈이 제공했던 결정적인 증거 넥서스의 유령 회사가 아우라의 협력업체에 돈을 보낸 거래 내역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는 그 증거 위에 최민환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협력업체를 매수하고 주식시장을 교란했으며 언론을 조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세한 타임라인을 겹쳐 보여주었다. 그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민환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순수한 분노와 당혹감만이 남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증거가 모두 조작되었다고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홀 안으로 케이팝 들어섰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최민환에게로 향했다. 수석검사가 그의 눈앞에 체포영장을 펼쳐 보이며 차갑게 말했다. 최민환 씨 당신을 기업 스파이 활동 주가 조작,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민환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다. 최민환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저주와 부인을 외쳐댔다. 사색이 되어 있던 박 이사 역시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 그 모든 광경을 윤서연은 단상 위에서 차갑고 고요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회사를 지켜낸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의 거물을 정의의 심판대 위에 세운 것이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던 주주들은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우라 그룹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절대적이고 완전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역설적으로 고요했다.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사건 이후 대한민국 재계는 아우라 넥서스 게이트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 최민환의 부패한 제국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아래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고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들이 줄줄이 끊겨 나갔다. 반면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윤서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천재적인 경영인이자 거악을 심판한 정의로운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룹 내부는 전례 없는 안정감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이 모든 소식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주주총회 다음 날 조용히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넥서스와의 간접적인 연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던 회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했다. 더 이상 성공이라는 허상을 조차 발버둥 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직장과 평판을 잃은 대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되찾았다. 그는 이 모든 과거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 마지막으로 서연을 한번 만나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김 비서실장의 공식 이메일로 개인적인 사유로 윤서연 회장과의 짧은 만남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거절당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며칠 뒤 만남을 수락한다는 답장이 돌아왔다. 약속 장소는 아우라 그룹 본사가 아닌 서연이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조용한 소규모 갤러리였다. 그들의 만남을 위한 상징적인 중립지대였다. 약속한 날 지훈은 갤러리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권위적인 비즈니스 슈트가 아닌 심플하고 우아한 평상복 차림의 서연이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지훈이 알던 과거의 서연과 닮아 있었지만 이제는 조용한 자신감과 내면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첫 순간의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변명하거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미안합니다, 윤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혼 자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오만함에 대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던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리고 지난 5년간 당신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나의 모든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겁니다. 나는 눈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했다. 그것은 패자의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한 자기 반성이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끝까지 들었다. 그의 사과가 끝난 후 갤러리 안에는 잠시 그림들만이 숨쉬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보낸 익명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할 용기를 내준 것에 대해 감사해요.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사과 받아들일게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상속녀라는 거대한 무게를 벗고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진실된 무언가를 찾고 싶었죠. 비록 당신을 속여야만 시작할 수 있는 관계였지만 김한위에서 시작된 결혼 생활에 제 잘못도 있었음을 인정해요. 그것은 원망이나 비난이 아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과거를 정리하는 성숙한 대화였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지훈은 서울을 떠나 작은 지방 도시에서 소규모 컨설팅 회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능력을 더 정직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서연은 진심으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은 연인의 뜨거운 악수가 아닌 복잡한 과거를 공유했던 두 동등한 인간 사이의 상호 존중을 담은 악수였다. 몇 달 후 지훈은 소도시의 아담한 사무실에서 지역의 작은 기업을 위해 컨설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초조함과 야망 대신 만족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성공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아우라타워 최고층의 회장실에서 질녘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상속녀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거대 제국을 이끄는 완전한 리더였다. 그녀는 잠시 지훈과의 과거를 떠올렸다. 후회나 미련이 아니었다. 지금의 자신을 만든 기묘하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인생의 한 챕터로서의 기억이었다. 그녀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강인함과 독립 그리고 찬란한 새벽으로 가득 찬 미래였다.